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1차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이 초반부터 난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제 열렸던 3차 회의는 시작 90분 만에 미국 협상단이 먼저 퇴장하면서 파행됐습니다.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요구액도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5배나 늘려야라고 요구하는 그 미국의 그 요구 근거가 우리 측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도 협상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대규모 증액 근거, 그다음에 우리 측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부터 고인사들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의 무임승차론의 실체, 또 미국이 협상 카드로 흘리고 있는 주한미국 감청의 실현 가능성, 또 이런 미국의 협상 전략에 대한 미국 내부의 반응까지 오늘 좀 조목조목 분야별로 좀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협상 타결 전망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3698로 여러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외교안보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른쪽으로 오랜만에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왼쪽으로 저는 처음 뵙는데 오랜만에 나오셨다고 하더군요. 경남대 조진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봉 박사님도 오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봉원식 교수입니다. 박사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세 분과 함께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포트 좀 먼저 볼 텐데요. 이 방위 분담금 문제 때문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을 좀 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보시죠. 여야 원내대표단은 방미 일성으로 주한미군 방위비의 공정한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협상단이 요구한 50억 달러로의 인상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미 의회에 합리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호 존중과 또 호혜의 정신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입니다. 대표단은 첫날 일정으로 민주당 소속 하원 원내총무와 공화당 소속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등을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원내대표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 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철수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이 한국 국익뿐만 아니라 미국 국익에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단은 내일은 부장관으로 내정된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비롯한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군사정보협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번 주 초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백악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잘 알고 있는 우리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미국까지 가서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이 방위 분담금 협상 여기에 물론 또 내일 이제 자정까지 할 좀 시간이 돼 있는 이 비소미아까지 상당히 여러 외교안보 현안이 있다라는 게 충분히 느껴지는 게 긴장감을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김현종 2차장이 미국 가 있다는 얘기도 좀 그렇고요. 자, 이 정도로 상당히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방위 분담금 문제, 또 미국과의 동맹 관계, 또 지소미아 문제까지 오늘 좀 종합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분 한 분한테 일단 3차 협상 얘기, 3차 회의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본질적인 측면을 벗어난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좀 그전의 협상과는 좀 달랐다라고들 보는 것 같아서 일단 3차 회의, 파행으로 끝난 3차 회의부터 좀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양은 좀 안 좋지만 예정된 파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정된. 그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처음부터 지금 미국 측이 주장하는 금액 가지고는 그 협상의 근거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도 없고, 예. 그다음에 논리적인 타당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국 측 입장은 아마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을 압박하는 일종의 충격 요법식 쇼케이스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뛰쳐나갔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결국 우리가 계속 이 주제를 여기 이 자리에서 다뤘습니다만 그 50억 불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6조 원인데 지금 우리가 1조 한 400억 원 좀 덜 내거든요. 덜 내죠. 그러면은 정상적이라면은 이 금액에서 1조에서 6조로 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복기를 해보면 그 50억 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맞아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50억 불을 받아라라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맞춰서 미국 협상단이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 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무실론자 내지는 무질론자고 보거든요. 예. 근데 협상단은 아니거든요.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위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니고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건 특별 분담금 협정입니다. 안 내게 돼 있던 돈을 특별한 협정을 맺어서 조금 내는 건데 분담하는 건데. 특별 분담금 협정. 그렇죠. 근데 이제 방위비라고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 그건 아니에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를 우리가 특별히 부담하는 거거든요. 원래 안 내게 돼 있는데. 근데 그 조건에 의한다고 그러면 50억 불이라는 저 돈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합리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은 미국 측이 지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어떤 쇼케이스를 일단 보여주고 나서 이 충격요법을 한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게 이번 1차 이 3차 협상의 어떤 그 목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이 협상을 도출할 생각은 없었다고 봐야죠. 예, 그게 미국의 협상 의도가 맞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네요, 이제. 자,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방금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50억 달러의 근거는 좀 빈약하긴 합니다. 네. 다만 그 돌이켜 보면은 지난 3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전액에다가 플러스 50%를 추가하겠다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맞춰 보면 대략 50억 달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게 한 9억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인건비를 미군의 인건비를 보태냐 빼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미국 측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전체 비용 플러스 50% 추가하면은 맞다. 또 얼마 전에 그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에 예. 일본에 관해서도 80억 달러 정도 예. 요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네. 얘기도 대충 보면 지금 한 18억 달러 정도를 연간 부담하고 있는데 한 4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주둔 비용 플러스 전체 주둔 비용 플러스 50% 넣으면은 이건 뭐 근거는 없는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맞춰본다면 거기서 나온 것 같고 미국 대표팀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맞춰서 한국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뒤에는 뭐 대통령 선거 때부터 맞아요. 소위 말해 프리라이딩이라는 공약이었죠. 얘기가 예. 있었잖아요. 예. 주한미군 철군 문제, 주일미군 철군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는 미국의 재정적인 압박이 있는 데다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은 잘 사는데 좀 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그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10억 달러 정도라고 해요. 미국의 국방 예산에서 예, 국방 예산 중에서 해외 210억 달러. 예, 해외 주둔 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10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한국과 일본하고 독일이 가장 많아요. 그게 150억 달러 정도에 한 70%. 세 나라만 합쳐서. 예, 70%가 넘는데 그에 비하면은 이제 한국이나 일본, 독일이 부담하는 게 뭐 합쳐가지고 올해 같은 게 37억 달러니까 2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게 미국 측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봉 박사님은 예.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 측이 뭐 워낙 옵션이 없으니까 조한범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뭐 합리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를 내세워서 그 드하트 선임 보좌관이 이야기한 것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네. 협상을 하자 그랬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장의 근거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그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먼저 이석을 하는 이런 사실 미국 협상단의 태도라기보다는 북한 협상단의 태도에 가까운 아마 북한 측을 상대하면서 배운 것 같습니다. 벼랑권 전설 얘기도 벼랑끝 나오더군요. 전략을 추구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자충수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누구에게 더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합니까? 돈을 받고 싶은 사람이 더 급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돈을 내라. 그런데 그 돈 내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거나 아니면 돈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자리를 자꾸 뜨면은 돈을 줘야 될 사람은 뭐 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단기적인 예.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격요법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럼 백악관에 가서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 협상을 뒤집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우리가 했다. 그것도 트럼프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고 CNN 보도도 이야기했지만 이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의 계산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밑에 사람 보고 이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이거를 뭐 타당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봐라. 엑셀로 좀 예. 숫자를 잘 뽑아봐라. 이래서 협상단이 온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예. 미국 측 대표단도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러게요. 좀
그 드하트 대표가 이렇게 잠깐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표정이 너무 이렇게 눈도 내리 깔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좀 뭔가 좀 안 됐다는 생각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지금 봉 박사님 마침 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에스퍼 장관도 그렇고요, 해리스 대사도 그렇고 연말까지 타결한다는 얘기를 자꾸 던지더라고요. 왜냐면 지난번에 시간을 끌다가 처음에는 뭐 당초에 50% 증액을 요구했는데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8.2% 인상에 10차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지금? 올 2월에 지난번이요. 타결된 거. 1년만 적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측이 그때 얻은 것은 이게 장기간 그런 합의가 아니라 1년 단위로 간다는 거였지만 사실 50% 증액을 요구했다가 8% 인상에 그쳤다면 이거는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간을 끌면 또 불리해질 테니까 예, 연말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한국 측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뭐 오히려 우리 측에서 서두를 협상 이유는 카드로 없는 쓸 수 있는 거죠. 게 아닌가. 자꾸 시간을 우리는 아니다 하면 자꾸 뭐 어쨌든 근거를 대면서 그래서 미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일반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자꾸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마저 보인다라는 게 무슨 의도인가? 그것도 협상 전략인지 아니면 정말로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받은 오더가 그러니까 주문이 연말까지 끝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뭘 받아서 그런 건지 혹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요. 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해 주실 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듣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도 연말까지 내가 협상 시간이다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매 움직임마다 북한이 지금 대응을 하거든요. 네. 급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간표를 보면 지금 탄핵 국면도 탄핵 국면이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대선으로 갑니다. 바로 2월에 그렇죠. 이제 대의원 선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럼 미국 대선의 특징은 외교 안보 변수가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대선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쌀 13만 톤 많은 양도 아니죠. 그것도 지금 자랑하는 판이거든요. 이거 해냈다고 농민들한테. 지금 러스트벨트나 팜벨트가 움직이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예. 미국도 곤혹스러운 입장인 게 뭐냐면은 지금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둔 비용 플러스 50%는 미군 수당까지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건 동맹이 아닙니다. 그냥 돈 받고 와서 그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했던 용병 관계로 그러니까 정말 용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동맹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돈을 다 내게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엄밀히 동맹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사실은 협상단 머릿속에도 있는데 또 하나 걱정은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틸러슨 국무장관도 떠났죠. 이 국방부 장관도 떠났죠. 그 안보보좌관도 떠났죠. 제 이름 잘 일일이 기억 못합니다만은 볼턴도 우리한테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지만은 볼턴은 사실 핵 전문가고 사실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춘 인물이에요 협상에서. 어쨌든 전문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트럼프의 말을 안 듣거나 트럼프를 견제하는 사람들 모두 제거해 버렸고 모두 트럼프와 유사한 사람들만 주변에 포진시켜 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협상단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겠지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유사한 예. 그런 어떤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봉 박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들어보니 두 분 말씀을 조합해 보니까 닮아가는구나. 협상단. 아니 에스퍼 국방장관도 사실 군복을 입은 전 군인이 아니고 그다음에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변호사였고요, 협상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동맹의 예. 가치가 무엇이냐를 이런 역사적, 통시적 그리고 아주 포괄적으로 예. 파악하는 것보다도 오더가 떨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숫자를 맞출 것인가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좀 조목조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저도 뭐 기사에 나온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리면 그 지적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새로 요구한 새로운 지출 항목이라는 거에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그다음에 주한미군 인건 비중, 아까 말씀하셨던 수당, 군무원과 가족 지원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추가됐어요. 원래 그러니까 올해 10차 때까지는 주한미군은 한국인 고용원의 임금, 그다음에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만 이제 SM에 포함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새로운 게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 교수님부터 먼저 좀 어떻게 아까 보셨어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만약에 미군이 주는 비용을 전부 다 우리가 부담을 하고 추가적으로 거기다 50%까지 더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군이 용병으로 전락하는 거기 때문에 동맹이 취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국은 잘 사는데 왜 저렇게 멀리 태평양 건너 멀리 떨어진 나라에 가서 우리 미군이 고생을 해야 하냐. 국민들한테 좀 일반 국민은 하나 세세하게 잘 모릅니다. 동맹의 형용도 모르고 우리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지켜주고 있는데 부담이 적다. 이런 거는 설득력이 있죠.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러나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뭐 9억 달러 정도인데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추가되는 항목이 제가 볼 때는 인건비인 것 같아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액 비용 부담을 50% 해봤자 20억 달러밖에 되지 않거든요. 50억 달러에 고집하는 거는 미군의 인건비조차 전부 한국에 부담시키겠다. 그러니까 군인들의 인건비. 미군이죠. 미군 장병들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군무원들 인건비는 우리가 한국인 대고 노동자들이 아니라 주한 미군의 인건비. 주한 미군의 인건비 자체도 한국한테 부담을 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용병이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죠. 예, 말씀하시죠. 용병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한국군이죠.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봉 박사님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 조 그렇기 때문에 박사님 그러면 한미 동맹의 원래 목적은 뭐였고 그러면 앞으로 전체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하면은 왜 미군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예. 미국도 자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동맹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느냐가 중요한데 관리와 유지에 대한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없다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설득을 한다고 설득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렇긴 하지만 미국 측에 계속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 어차피 여론이 중요합니다. 미국 예. 대통령도 여론,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끝내는. 예. 과거에도 그런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미 의회 반응은 저희가 좀 뒷부분에 살펴볼 텐데요. 뭐 우리 쪽 의회도 당연히 비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쪽 의회까지 뒷부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올려는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상을 해줘야 된다. 예, 인상을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 우리는 동맹이 필요하고 미군 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미국이 과거처럼 그런 막대한 군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 밑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법적인 기반이 있거든요. 하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예. 이것 때문에 주한미군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의 지위가 뭔지에 대해서 협정을 맺은 게 소파거든요. 네. 그게 주한미군 지휘 협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그 주한미군 주둔 경비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거든요. 5조 1항이 뭐냐면은 모든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하고. 예.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비용은 자기들이 낸다고 합의를 했거든요. 예. 이 항은 우리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토지와 구역, 이제 주변에는 뭐 통행이라든지 주변 부지 정리 이런 다 들어갑니다. 예. 이것을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내지 않는다. 이게 소파예요. 예. 그러니까 상호 방위 조약 소파까지는 우리가 돈을 낼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미국의 경제력도 쇠퇴하고 한국의 경제력이 커지니까 드디어 이제 SMA 이게 특별 분담 협정. 근데 여기에 방위비가 안 들어가요. 근데 누가 번역을 했는지 방위비 분담 협정 이게 틀린 말입니다. 저도 앞으로는 특별 분담 협정을 그럼요. 쓰겠습니다. 정확히 영어로 예. Special Measures Agreement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분담하는 협정이다. 그러니까 원래 안 내는 돈을 특별히 요 항목을 내겠다고 정한 게 SMA거든요. 거기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군사 건설비, 그다음에 군수 지원비, 예. 그다음에 한국인 노무자 인건비. 요 세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협정, 상호 방위 조약, 소파, 예. 주한미군 지휘 협정, 그다음에 특별 분담 협정 이 세 가지에 의하면 지금 더 낼래야 낼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항목 외에는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항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지금 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협정을 다시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SMA에 추가해야 된다는 그럼 얘기죠. SMA나 지금 소파나 상호 방위 조약 세 가지 법적인 근거를 보면은 지금 이것들은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 되네요. 저도 좀 오늘 말씀 들으니까 법적인 근거는 물론 없지만 예. 예를 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한 거는 뭐 53년 10월 달이거든요. 뭐 한국 전쟁이 끝난 뒤고 소파가 체결된 거는 66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다른 건 비교해서 맞죠. 할 수가 예. 없죠. 예, 예. 당시에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 제공하는 것만 가지고도 예. 만족을 했는데 그리고 미국은 모든 비용을 자기들이 이제 부담하겠다고 글쎄요. 생각했지만 예.
분담금이라는 게 뭐 한국 경제가 좀 성장을 하면서 충분히 한국 예. 경제 능력이 되겠다 하니까 조금씩 했던 거고 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맞습니다. 배려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다면 인상의 근거가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죠. 임금의 경우도 뭐 물가 알겠습니다. 상승분 맞게 또 인상을 해줘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자, 우리 이제 봉 박사님. 그렇지만 말씀 들어보죠. 항목이 포함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조한범 박사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우리도 기여를 하려면 하겠다.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한미 동맹이기 동맹이니까. 때문에. 하지만 그 항목에 대한 예산 집행할 근거가 없는데 근거부터 서로 합의를 하고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합의 근거를 뛰어넘어서 일단 돈부터 내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근거가 뭐냐? 네. 그럼 그쪽은 근거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자꾸 꼬이고 왜 얘기하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막 얘기해도 불리한 사람이 보면 얘기를 틀지 않습니까? 갑자기 합리적인 근거가 뭐냐, 조항이 뭐냐 그러면 갑자기 너 몇 학번이야? 이렇게 말을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네. 그 뭐 학번이 뭐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당신 말투가 왜 그래? 그리고 지금 이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워싱턴에 가서는 우리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게 북한식 협상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참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조 교수님이랑 그 봉 박사님 말씀해 보면 맞습니다. 상호방위조약은 50년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소파는 60년대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독소조항이 너무나 많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럼요. 그걸 반영하지 주권을 침해한 못한. 예를 들면 지금 뭐 돌이키기도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우리 여중생 사망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미군들이 본국에 가서 재판받고 무죄로 다 풀려났어요. 그다음에 우리 이태원 살인 사건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처음부터 소파부터 독소 조항도 모두 제거하고 현실에 맞게 그 이 조항들 모두 제거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한테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돈 좀 더 내고 우리 주권에 침해가 되는 많은 맞아요. 독소 조항들을 제거할 수도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으로 또 하기 싫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 미국이 새로 좀 요구하는 어떤 역외 훈련병이나 뭐 주한미군 인건비 뭐 중 수당 등등등 이런 것들은 어쨌든 새로운 지출함을 법적인 근거는 분명히 없다. 이거를 합리적인 근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하려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가 주한 그 소파, 그다음에 SME를 다 개정하는 이런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된 법적 근거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또 조 박사님이 더 추가하신 거는 오래된 조약들이기 때문에 협정들이기 때문에 그럼요. 바뀐 시대에 맞게 일부 분명 수정이 필요하다. 이게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좀 한미 동맹에 있어서의 법적인 근거들을 좀 명확하게 좀 정리하는 그런 절차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봉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돈부터 내놔. 이런 표현은 조금 예, 돈부터 내놓으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돈부터 내놓으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나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박사님,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예. 이거는 우리 밖의 얘기라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주한미군의 그 어떤 비용 문제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국민들께서는 생각하실 것 주한미군의 같습니다. 비용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변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뭐냐, 역할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좀 한미 간에 예. 뭐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냉전 후에도 있었고 9.11 테러 이후에도 예. 또 한미 동맹 어떻게 뭐 할 것이냐, 주한미군의 뭐 소위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이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노무현 정권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이 이제 미국의 중요한 전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6월 말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만났지만 예. 바로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청와대에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때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한국에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하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 네. 이런 말씀을 이제 두 분이 이제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합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것처럼 처럼이죠. 네. 필요한 때는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궁극적으로는 뭐 크게 보면은 한미 동맹 전체의 성격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거고 좀 작게 본다면은 항목이 좀 늘어난 거를 새롭게 어떻게 추가적으로 그 항목을 구체화시키냐. 예. 50억 달러에만 자꾸 주목하지 말고 그 세부 항목이 어떤 거고 없던 거라면 새로 추가해야 하고 그거를 이제 나온 것처럼 얼마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거냐 하는 거를 이제 예. 양측이
서로 지혜를 모아서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저 근거 조항들 조금 손 봐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혹시 이것도 이제 좀 미국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다. 이 주장이거든요. 이거는 공정하고 공평한 협상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절차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조항으로 포함되고 있는 게 이제 부지 사용, 주한미군에, 그다음에 미군 인건비, 예. 무기, 각종 장비 이게 약 30조 원이죠. 그다음에 작전 연습. 여기서 작전 연습은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군의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면서 미군이 한국군이 아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통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무기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런 작전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주한미군이 여구에서 활동을 한다 그래도 과연 한국군 사령관이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그러면. 못하나? 그럼 말이 안 되는 그러면. 것이에요. 미국 도움이 역사를 되는데. 보면은 네. 미국 역사의 근본 원리와도 이거는 상치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보스턴 티파티를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대표권 없이 왜 과세를 하냐? 대표권 없는데 과세 없다. 이런 슬로건이었잖아요. 근데 미군 인건비는 우리가 다 지급하고 미군이 쓰는 장비, 각종 장비, 작전, 연습 비용 다 지불하는데 대표권은 없어요. 지휘권이 없고. 그렇다면 미국의 국가의 근본 원리에도 이건 상치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사실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저희가 얘기하면서 사실은 변수를 꼭 끌어들여야 될 건 중국 문제거든요. 예. 이게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선뜻 참여하기는 분명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드만 보더라도 뭐 가만히 있을 줄 않을 테고. 지금 미국에서 무임승차라는 말을 우리한테 하거든요. 예. 그건 아주 무례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무임승차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한미군 28,500명 이게 왜 와 있느냐? 한국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지키러 와 있는 거거든요.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8,500명은 북한을 상대하기엔 너무나 과도한 병력입니다. 무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은 출발점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토대로 그러니까 지소미아에 미국이 화를 내는 거거든요. 예. 이걸 토대로 인도의 서부 해안까지 연결되는 포위망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엄밀히 보면 주일미군이 배후기지고 예. 주한미군은 전초기지거든요. 그렇죠. 중국을 포위하는. 사실 북한이 아니에요. 북한에 대한 억제의 효용성이 약화되기 시작한 게 이미 오래됐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만일에 미국이 원하는 형태의 그 55%를 다 낸다 그러면은 미국은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 28,500만 갖다 놨는데 그 돈을 우리가 내는 거죠. 그럼 무임승차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무임승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어떻게 미국의 외교안보랑 지도자들 입에서 저렇게 무책임하고 무례한 말이 나오나 그러거든요. 저 얘기는 결국 돈이 없으면 자기네들의 국방력이나 국익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보 이익은 지키면서 한국의 돈, 남의 나라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국익을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돈 더 낼 자신도 있고 자세도 있고 여력도 있어요. 뭐 능력도 되지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군을 동맹이 필요하고 그 동맹을 이용했을 때 양국의 이익이 호혜적으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는 건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지금 장사를 하겠다는 안보 장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정부도 정부지만 지금 여야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가서 지금 동일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이 지금 주장하는 부당성이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뭐 따로 있을 수가 그리고 없는 또 하나는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서문에 보면은요. 지금 4개의 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중국입니다. 수정주의 국가로서 미국 질서를 수정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예. 두 번째, 러시아는 해로운 요소다. 그다음에 북한은 불량 국가다. 네 번째는 뭐 초국경 외교인데 그러면 이 세 나라 다 우리의 미래거든요. 이 국가들을 위협으로 상정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우리 신남방 정책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의 요구들을 부분적으로는 지금 수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안보정책, 동맹정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가 일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북한의 대북, 그러니까 일단 북한의 우리를 공격하는 대북 억제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한범 박사님 말씀은 그런 시대는 이제 좀 지났다. 그 가치는 많이 떨어지고 지금은 오히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가치가 더 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신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대북 억지
그다음에 억지가 이제 무너졌을 경우에는 이제 한미가 함께 그렇죠. 북한의 침략을 격퇴한다는 게 이제 초기에 주한미군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북 방위에 있어서는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군이 보조적 역할로 한다는 거는 이미 90년대 이후에 정해진 거예요. 전시작권 전환도 결국 그런 차원이군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조한범 박사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고려할 때 조금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게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대북 억제가 한미동맹이냐 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동맹이라는 게 이제 포괄적인 군사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적으로 그렇죠. 포괄하는 포괄적인 동맹으로 이제 확대 발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의미에서 역할 다 됐어 이제 나가 필요 없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소위 말해서 한국이 뭐 경제가 세계 뭐 12, 3위의 무역 13위 무역 정도가 돼 합니다. 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정한 게 있거든요. 남북 간의 관계가 군사적으로 아직까지 뭐 평화적인 그 무드가 지금 조성되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고 특히 뭐 비핵화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중국에 관한 얘기가 나왔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은 분명히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견제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양립이 가능할지 원초부터 본질적으로 쉽지는 않은 문제죠. 문제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 건지 하는 거는 좀 지혜를 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외교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중국의 경우도 사실 우리는 뭐 무역의 40%를 중국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도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이미 사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드 보복에 한번 아픈 호되게 경험이 당했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군의 현대화를 하고 밖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국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그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무슨 예를 들면 미국이 전후 해왔던 어떤 공공재를 제공하려고 하는 건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 할 말은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대놓고 하긴 좀 힘들지만 그런 것도 한미동맹의 한 축은 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거 어떻게 양립을 시킬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조금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저희가 일단 클로징해서 네. 우리 조 교수님이 우리 정부에 이런 식으로 좀 해보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길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봉 박사님 하나만 좀 더 여기다 좀 그 추가를 해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방위 분담금 같은 경우 이제 매년 2, 3천억씩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이거는 확인된 통계인가요? 2조 원이 지금 남아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맨날 이렇게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는데 돈은 다 쓰지도 못하잖아. 그럼 방위분담금이 지금도 우리가 과다하게 내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협상의 묘를 살리려면은 그 국내 여론,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고 여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하는 데에서도 국내 여론이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서는 새로운 협정을 뭐 추가한다거나 할 때 항목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하려면. 근데 지금 여야가 합쳐가지고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다, 합리성을 잘 모르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국회에서 이게 틀어진다면은 이것은 미국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협상에서 오케이를 해도 그러니까 행정부 간에서 협상이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이게 국회에 가서 통과가 안 된다면은 집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도 중요한 게 그 국방수권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론을 악화시키는 이런 미국 측의 발언이나 행동은 미국 측의 협상이 유연하게 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세 분 말씀을 공히 들어보면 무임승차론, 그러니까 뭐 트럼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줄줄이 웬만한 고위 당국자들은 다 얘기했던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무임승차론은 분명히 논리적 근거, 객관적인 타당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국내 정치용으로는 이 복잡한 사안을 아는 사람이나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자 나라 한국, 일본, 독일이 우리를 피를 빨아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그렇다 이렇게 심정적으로 믿게 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으면 80년대 제일 미국한테 두드려 맞은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행정부, 민주당 행정부든 공화당 행정부든 첫 번째 하는 말이 공정무역을 일본하고 해야 된다. 일본이 무임승차하고 우리를 이용한다. 그때도.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때도.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그 일본은 이제 국방비 지출이 크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은 그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 하도 근거는 없으니까 결과 중심적 접근법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렵네요. 우리한테 근거 제시를 하지 말고 우리가 미국이 주장하는 공정무역 제도 개혁을 하라. 결과로 대답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억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공부 차관이 일본 그 상대 파트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일본 파트너가 그랬어요. 협상을 하는데 우리 일본의 그런 문화와 그 소비 패턴은 다르다. 우리는 저축을 많이 한다. 미국인보다. 그랬죠. 그래서 뭐 국내 수요를 올려라 이런 것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 자동차를 더 수입하라 그러는데 일본 자동차의 기술력이 좋은 건 다 알지 않냐. 예. 그리고 우리는 길이 좁다. 미국 자동차가 들어오기에는 너무 길이 좁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의 문화를 바꿔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더 소비를 하고 참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즐기고 그다음에 길도 바꾸고 더 넓히고 그러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무대뽀네요. 네, 말씀하신 게 당시에 이제 일본 이질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과선의 총리의 경우는 이제 관용차를 미국에 수입을 해서 해준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 말하자면 이번 그 한미 간 협상에서 가장 제가 좀 불쾌했던 거는 미국이 요구하는 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을 좀 설득하고 한국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국 정부나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위압적이고 강압적이고 마치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듯이 하는 이런 자세가 한국민들한테 반감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그리고요. 같아요. 그 전에 지소미아 편이라도 우리 좀 들어줬으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 편도 들어줬으니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소미아도 우리 편 안 들어줬잖아요. 가뜩이나 국민 감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더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더 힘든 거죠.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조야라고 그래요. 워싱턴 조야에서도 이를테면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미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요구는 매우 어리석은 이렇게 가지고 대놓고 비판을 할 정도니까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 민간 연구소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60년에 걸친 동맹에 경색 조짐이 오고 있다는 이런 굉장히 우려 섞인 표명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앞서 말씀대로 우리 쪽의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도 국회 비준동의 권한을 활용하겠다, 비토 즉 거부를 하고 재협상 요구했다 이런 발언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의회는 다 아까 우리 봉 박사님 살짝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식의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껏 행정부끼리 합의해도 국회에서 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미국에서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도 그렇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한국의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도 고마워합니다.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먼 미래는 아니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근 미래에는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요. 그리고 한미 동맹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에게 기하는 바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게 지금 요구를 한다는 얘기는 동맹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은 사실은 탈냉정이 미국의 국가 대전략이에요. 이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는 아시아 중시 전략이었는데 이게 더 진화해서 더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고 우리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범위에서 만일에 벗어나 있을 때랑 그 안에 있을 때에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은 적어도 당분간은 미국이 아무리 국력이 약화됐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상당히 안전한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더 기여할 부분도 있고 능력도 되죠. 그러나 지금 이러한 방식이 가져왔을 때는 기저에서부터 지금 여야가 그렇게 가기 심한데도 지금 이 문제에 지금 동일한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의회에서는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국방수권법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내릴 때는 의회의 보고와 승인을 받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정명령으로 22,000명 이하로 못 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0년도 회계연도법에는 수권법은 정확히 28,500명을 더 늘려놨어요. 아, 그럼 그때는 그 밑에 데드라인이 28,500명이라는 그러면 내년에는 겁니까? 한 명도 못 줄여요. 뭐 그러네. 자기 마음대로는. 그 얘기는 미국 의회는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저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협상 좀 무모한. 그러니까 지금 저게 얼마나 위험한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서 한국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일본과 나토로 맞아요.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무리하게 만일에 이 부분들 우리는 또 우리만이 예. 아니라 일본과 나토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너지면 예, 예. 사실은 일본과 나토도 압력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변화에 맞추는 뭐 저렇게 미국이 어렵다고 그러니 우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우리도 도와줄 용의는 있죠. 그러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예. 되는 거지. 예. 사실 이런 식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지금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번 협상 잘하면 일본이 우리한테 무임승차하겠네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뭐 한미동맹하고 밀동맹은 좀 본질적으로 좀 서로 네. 성격이 다른 동맹이니까요. 우리가 좀 그런 거 혼선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네. 저도 뭐 조한범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동맹의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아베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걸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예. 또 사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동맹이 동요하는 한미 동맹이 동요하는 거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 그렇다고 해서 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조금 우리 여유를 갖고 좀 계속 우리의 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봉 박사님. 예. 의회의 이런 어떤 우려스러운 목소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도 양당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 전제 하에서라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어떤 정책 결정에 특히 이제 이 뭐 주한미 문제라든가 방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방 외교가 꼭 이렇게 대외 정책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군수 사업이 있고 예. 또 이 병사들, 장군들이 사실 미국 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지층, 유권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 그리고 의회 정치, 선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압박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22,000명으로 주한미군을 줄여. 그러면은 순환 배치를 하다가 안 되게 된다면 그 군인들, 그 군인의 가족들, 들어야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단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예. 그것을 우리가 잘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그 정치적인 이익을 가진 집단을 설득해서 이것이 미국이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는 것이다. 생각해봐라. 이렇게 설득한다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내년 대선이라고 그러면 재선 문제라고 그런다면은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년에 표 떨어질 거야. 예, 그렇죠. 이런 식의 예, 논리적 예. 근거 이게 먹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좀 되는 건데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이에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데 예. 그 돈이 많이 막대하게 들죠. 들어가죠. 예, 근데 하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그 비용을 염출할 것이냐 하는 게 아마 큰 고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해외에 있는 주둔 비용을 좀 아껴서 그쪽에 좀 쓰자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닐까. 장벽만 안 세우면 될 텐데 그걸 복잡하게 상당히 만드는. 또 국내에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선거에서 그렇긴 본다면. 하더라고요. 네. 예. 여기서 조금 이제 박사님. 기술적인 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국방비를 1년에 GDP 2.6% 우리 정도 2.6%더라고요. 쓰거든요. 예. 근데 일본은 1% 내입니다. 0.9%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일본의 국방비 우리가 47조 정도 씁니다. 예. 46조 한 7천억 원 쓰는데 이게 일본 국방비의 한 90%가 돼요. 금액으로. 근데 일본은 1억 2천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5천만이고. 네. 그러면 우리 미국이 설정한 게 나토에 요구하는 게 2% 국방비거든요. 2%죠. 근데 나토는 이제 방위비가 아니라 국방비 전체로 협상을 해요. 근데 이 나토가 그동안 약속을 안 지켰어요. 미국이 약속을 안 지켜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2%를 안 냈거든요. 독일도 1.3%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예. 그렇게 보면 한국은 이미 일본보다 막대한 방위를 부담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토 기준보다도 더 많은 방위를 훨씬 부담하고 높죠. 있어요. 예. 그러면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의 전략의 핵심이 프리페어드니스라는 겁니다. 준비 태세. 그 뭐냐면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한다. 네. 그렇지만 동맹국의 국방력도 강화한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한국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충분히 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예. 굉장히 많은 타당성이 여기에 그래요. 캠프 험프리스 건축비가 10조쯤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카투사를 유지하는 그 전 세계 동맹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 비용도 우리가 낸다는 우리가 다 내고 말씀이죠? 있죠. 다 내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토지와 시설 같은 경우도 일본이나 독일은 다 비용으로 상계를 하는데 예. 우리는 그건 아예 그 소파에 다 포함이 뺐으니까 돼 있네요. 예. 그냥 빼버렸거든요. 예, 예. 이걸 포함한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한 이걸 미국 의회나 외교 안보라인은 알고 있죠. 네, 조금 그 금방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한번 다시 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일본의 경우도 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게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적게 부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이 5만 몇천 명 정도 5만 주일 미군이 5만 한 5천 명 정도 우리보다 있거든요. 한 2배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2배 정도 돼 있고 사실 거의 2배 정도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방위성에 그 책정되어 있는 관련 비용 이외에 다른 데 설정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 그 GDP 0.9%라는 거 이상의 뭔가 있단 이상이죠. 말씀인 그러니까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고 예를 들면은 오키나와만 해도 기지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기지 대책비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부담이죠.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경제를 진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 혹은 훈련을 알겠습니다. 하는데 훈련에 대해서 소음이 많으니까 다른 곳에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일본이 지출하는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고려할 어쨌든 필요가 어떻게 있다. 보면 좀 우리나 일본이나 상당히 좀 많은 비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에 미국에게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는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금 깊이 다뤄볼 문제가 사실은 주한미군 감축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국방수권법 얘기도 했잖아. 2019 회계년도에는 2만 2천 명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의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였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2020년 수권법에는 2만 8,500명을 한 명도 줄일 수 없게 만들어 놨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나옵니다. 에스퍼 장관도 우리나라에서 와서 기자회견할 때하고 필리핀 가서 기자회견할 때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 카드 같기는 한데 우리 국민들의 일테면 안보 불안감을 좀 이렇게 자꾸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봉 박사님부터 좀 말씀 들어볼까요? 그래야지 이제 미국의 협상력이 증가되니까 계속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전략적 모호성이죠. 그런데 한국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전쟁 때 한국도 아니고 60년대 한국도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압박 전략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말 관련해서는 이런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요. 좀 더 연결해요. 첫째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촉발된 것이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이 안 된다면은 그 근본 원인이 제거가 되는 것이죠. 민주당 정권에 들어온다면. 아주 심플하네요. 예, 그렇죠. 두 번째는 이거는 트럼프 현상이 아니라 미국 쇠퇴, 초조해진 패권 국가가 억지를 부리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온다 그래도 동맹국들을 무임승차한다고 비판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면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중앙에 정책이 있으면은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동맹국가인 한국, 일본, 나토 멤버들이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70년대 닉슨 행정부가 괌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동맹국들이 무임승차하지 말고 자국 국방은 책임져라 그랬지 않습니까? 알아서 해라. 그렇죠. 주한미군 많이 감축을 했죠. 베트남에서도 발을 빼고. 경제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둔화되니까 달러 고정 환율 제도를 포기하고 변동 환율 제도로 바뀌어가지고 그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맞아요. 새로운 시스템이 갑자기 들어왔으니까요. 그렇다고 70년대 이후로 세계 경제가 망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망한 것도 아니거든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이 구조적인 변화를 시준하는 거라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가 그냥
빈손으로 당하고만 있거나 예. 아니면은 쇠퇴의 길로 가지 않고 충분히 잘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조 교수님 뭐 주한미군 관련된 예, 부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거 문제는 뭐 전후에 계속 우리의 뜨거운 감자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까 힘이 뭐 역사적으로 보는데 힘이 약했을 때는 계속 우리가 그 방위 공약을 요청했던 것도 사실이고 예. 또 그게 결국 미국이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그거 모호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했던 게 주한미군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별로 뭐 예전과 같은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국내에도 여전히 뭐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분들의 심정을 좀 자극을 해서 한국 정부에 압박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주한미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미일동맹과도 관련이 있고 그러면, 예. 예. 아시아 전체 나아가서는 뭐 세계 전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외 주둔 기지가 없다면은 미군이 전 세계에서 전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이나 일본은 충분히 나름대로 공헌을 하고 있고 네. 그건 사실상 트럼프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에서 충분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말입니다. 너무 우리 국민들이 겁낼 필요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조 박사한테 하나 좀 더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혹은 주한미군 철수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요즘에 자꾸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우리 다시 핵무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예.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이 얘기를 예. 끄집어내는 데도 있고 해서 예. 이거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안보 정책 핵심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거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미군은요, 우리가 아무리 발을 붙잡아도 때가 되면 떠납니다. 자기들 원할 때 그렇게 해왔어요. 자, 시리아 보세요. 그 투르크 이 쿠르드죠. 예, 쿠르드 쪽 민병대 문제들, 예. 자체 얼마나 혈맹처럼 싸웠습니까? 그냥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도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안 줘서 떠나겠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동맹은 근본적으로 깨지는 거죠. 그렇죠.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이 감군, 철군 이 압박은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거고요. 무모한 거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 대륙과 붙어 있는 인근한 지역에 미군의 정예 병력이 28,500명이 와 있다는 건 중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만일에 이 병력들이 떠나게 된다. 주한미군이 떠나고 북한은 핵을 가진 국가가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한국 내에는 핵으로 무장한다는 여론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NPT 비확산 체제 그 협정문에는요, 구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회원국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주한미군은 떠나고 북한은 핵 위협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핵무장할 권리가 있는 거죠. NPT를 우리가 탈퇴할 근거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중 8구 한국의 자유적 핵무장론은 급속히 확산될 겁니다. 우리 금방 하거든요. 그럼 일본도 금방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도미노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대만도 할 겁니다. 대만이 제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핵으로 무장한 나라에는 동맹이 필요 없어요. 그럼요. 예. 그럼 미군이 아시아에서 영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소탐대실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 얼마나 미국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안보 무시론자, 무지론자가 말하는 게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국익과 부합하니까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점을 잘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시간이 저희가 한 5, 6분 남아서요. 아예 여기서 이제 클로징을 좀 가는 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여유 있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협상 전략 또 태도 이런 그다음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임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좁게 보면 조금 더 넓게 보면 여기 사실 지소미아얘기랑 또 연관을 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그 부분까지 좀 결부를 해서 뭐 포인트는 각자 세 분께서 알아서 잡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외교안보 전략 단기든 중장기든 한 말씀씩 좀 듣고 정부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조 박사님 좀 해볼까요? 예, 저는 이제 엊그제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 원인 제공은 일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상당히 좀 그 대립되는 말씀인데 어느 쪽에 방점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대통령의 생각이. 저는
이 상황에서 일본도 지소미아의 필요성은 종료 결정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계속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또 미국도 당연히 그렇고 예,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을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당연히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는 예.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내일이죠. 내일 나고야에서- 자정까지입니다. 예. 아니요. 내일 24시까지지만 예. 나고야에서 외무장관 회담이 있어요. 아, 예. G20 그 외무장관 회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강경화 장관하고 모태기 장관이 아마 회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 내에 시간이 많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일본은 조금 명분을 우리한테 줘야 한다. 그 명분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한국과의 수출 관리 당국 간의 협의를 계속하고 네. 또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WTO에서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만 했죠.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의혹이랄까요? 오해가 좀 많이 풀렸다. 앞으로 대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대화에 응할 생각이다 하는 거를 보여준다면은 레토릭으로라도 일단 레토릭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단기간에 시행령을 개정할 수가 없으니까 목표는 원상복구죠. 소위 말해서 예전에 말한 화이트 국가, 그룹 A에서 제외한 조치를 다시 복귀시키는 원상복구하는 걸로. 거를 예. 원칙으로 하되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는 계속 해가자 하는 거를 준다면 우리한테 그런 명분을 제공해 준다면은 우리 정부도 충분히 종료 결정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12월 달 말에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청두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양자회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예. 양국이 안고 있는 모든 현안을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우리 포괄적으로 좀 논의하자 하는 거를 합의할 수 있거든요. 이대로 방치해서는 한일 관계는 지소미아 문제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 문제도 그렇고 대법원 판결 문제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풀수 떨어질 있는 게 때가 없네요. 떨어질래야 네. 떨어질 수 없는 곳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로 네.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측 예. 정상에 이건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럼요.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두 분들한테 정치적인 그런 예. 좀 결단을 좀 알겠습니다.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봉 박사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일본 측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지소미아 종료를 문재인 정부가 처리한다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바라는 것은 그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 배상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명료한 태도를 보여라. 그리고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뿐만 아니라 사죄도 지금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승소한 분들뿐만 아니라 계속 21만 명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인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과연 일본이 그런 식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도와줄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아직 조금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정부의 자충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랑은 이제 안보 협력을 하기가 정말 까다롭고 힘들구나.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라도 많이 얻어내자. 이렇게 미국 정부가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정부랑은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계속 줘야 됩니다. 지소미아랑 좀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조 박사님은 어떻게 좀 예, 지소미아는 사실은 그 파기된 과정은 떠나서 사실은 이게 한일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은 사실은 자국의 안보적 관점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문제고 한미일 삼각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 우리의 불신을 빌미로 수출 규제를 했고 우린 거기에서 지소미아 파기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복구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에 아베 총리가 현명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결국 한미동맹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서 전문가로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언제까지 한미동맹에만 기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동맹은 깨집니다. 역사상으로 본다 그러면 전시작전권 환수를 계기로 협력적 자주국방 체제로 가는 긴 길을 가야 됩니다. 이제 당황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한미 미래사령부를 이제 전시작전권을 환수시켰는데 그 미래사령부를 평택에 캠프 험브리스에 두겠다는 게 미국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사령관 한국군 사령관 대장인데 자기들 부사령관도 대장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사령관이 연합사 사령관을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자주국방의 길은 사실은 길고도 험난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당황할 게 아니고 지금은 한미동맹의 소중한 가치와 중요성을 네. 인정을 하고 상호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만 그러나 차제 여야가 협력을 구도를 잘 만들어놨으니까 긴 협력적 자주국방, 협력은 동맹을 예, 예.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길을 가는 고민도 같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 박사님 사실은 한미 동맹 관련된 결론 부분까지 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은 지소미아 얘기를 주로 하셔서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주요 주제 방위분담금이라든가 한미 동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짧게라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예, 저도 짧게 간단히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단순히 한미만에 그친 게 아니고 한미일 세 나라의 관계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달갑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한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가장 가까이에서 올 수 있는 게 주일미군이에요.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달리 미일 안보조약에는 사전협의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장비와 인력, 작전 수행하는 데서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사전 협의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한반도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못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의 말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한미일 세 나라의 연계는 중요하다는 거 그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 박사님도 예, 길지 저도 않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미 동맹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다 진화하게 돼 있죠. 진화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쇠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성장통으로 봐야 된다. 어떻게 본다면 어쩔 수 없는 통과 의례고 어떻게 본다면 좋은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교가 지금 안보 정책이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런 비판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은 중국 외교 안보 정책도 총체적 난국이고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토도 정체성을 잃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절대적인 기준에서 비관론에 빠질 게 아니라 이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할 예. 숙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보는 그렇죠.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만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할 때가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참 혼란스러운 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보십니다만 NSC 상임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 결과도 속보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위 분담금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 동맹의 좀 본질적인 문제까지 좀 세 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조진구 교수님, 봉영식 박사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갑작스럽게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잠시 후에 최순애 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마당에 설치된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한 뒤 7시간여 만에 국회로 돌아와 본격적인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앞서 황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철회, 공수처 설치법 포기, 선거제 개편안 철회,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회견하시고 국회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아니 여기서 어떻게 이 바닥에서 합니까?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정치 협상을 해야 할 순간에 뜬금없이 단식이냐, 리더십 위기 피하려는 민폐 단식이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치 초보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생 내팽개치고 민폐 단식하겠다는 당내에선 대표의 고육지책이다, 소통 없는 정부 여당을 향한 투쟁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뜬금없는 결정이다, 무슨 생각인지 누구와 의논하는지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황교안 대표 삭발에 이번엔 단식 어떻게 보세요? 네,
황교안 대표가 살아오면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것도 최근에요. 네,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처음 해보다 보니까 더 강경한 것 같아요. 국회로 옮겨가지고 천막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앞에 치면 안 된다라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국회로 옮겨서 쳤는데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청와대로 또 다시 갔어요. 예, 갔습니다. 잠은 국회에서 자겠지만 농성은 청와대 앞에서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만 안 자면 되는 거 아니냐 청와대에서 예. 할 때. 예. 그래가지고 근데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났고 그리고 국회로 옮길 때도 황 대표가 계속 돌아가려고 했답니다. 청와대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이제 옆에 있던 보좌관들이나 이쪽에서 만류하면서 예, 그냥 국회에서 일단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청와대에서 텐트를 치더라도 1인용 텐트를 치면 1인 시위의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데. 괜찮다라고 하는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얘기도 있는데 그분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네, 거기까지는 황 대표가 또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네요. 또 그 말씀도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하시면 또 이제 1인 텐트로 또 네. 줄이실지. 근데 아랫분들이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도 물론 들기도 합니다만 이게 앞서 이제 세 가지 철회 조건 내온 것도 봤고요.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걸 청와대에서 거부한 그 직후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당내에서 엊그제 이제 청년 정책 그 비전 발표할 때 얘기도 잠깐 우리가 했습니다만 당내에서 뭔가 좀 쇄신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당내 외에서 이렇게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뭔가 단식을 통해서 그런 국면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게 네.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네, 그리고 당내 폭넓은 공감대라든지 조직적 결의는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타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미국 갔죠. 예, 방위비 분담금 문제 때문에 미국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좀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황 대표로서는 최근에 김세연 의원의 당 해체 발언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속에서 굉장히 좀 심사가 복잡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타 당의 논평에도 나오는 거지만 어떤 당 내에서의 정치력 확보, 네. 리더십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도 이제 단식 투쟁에서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자유한국당의 삭발 투쟁 예. 여기서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 한 명은 어느 정도 이득을 본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투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또 대여 투쟁을 통해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 그런 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삭발, 그다음에 단식,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이제 그 의원직 사퇴. 네. 뭔가 자꾸 이런 내용들이 아른거리네요. 근데 어쨌든 조금 원론적으로 좀 가봤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근데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 사실은 단식의 취지들도 뭐 한쪽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도 좀 네. 있고요. 근데 전반적인 여론은 앞서 좀 그 다른 야당들 대변인들 언급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여론은 굉장히 좀 황 대표의 의도와는 다르지 호의적이지 않아서요.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 싶었네요. 네. 그러니까 여론의 어떤 호의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떠나서 돌입을 한 거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오히려? 황 대표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충돌을 감내하면서 막았던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예. 11월 말과 12월 초에 걸쳐서 연속으로, 예. 차례차례 그쵸. 본회의로 부의가 될 텐데요. 이것이 어떻게 언제 상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거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 선수를 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단식 농성이 기획되었다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어쨌든 한국당 내에서는 뭐 동조 단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네. 반면에 어제 민주당은 이제 이렇게 좀 폄하하는 그런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여야 사당 공조를 복원을 해서 패스트트랙 얘기입니다. 이걸 네. 이제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게 아니냐. 오히려 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낌새를 채고 황 대표 이렇게 선수를 말씀하신 선수를 친 게 이런 해석도 좀 사실은 나오고 있어서 이게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네. 변수가 될지 싶네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법이라든지 이쪽에서 어떤 보관이라든가 타협안을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없죠. 예.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에 관해서는 권성동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반부패 수사청 정도 만드는 건 괜찮다. 근데 그것도 자유한국당의 당론인지 확실하지가 않은 권성동 의원 발언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여야 간의 그
여당과 제1야당 간의 협상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 대표도 현재 당 내에서 지금까지 반대 운동을 본인이 주도를 해왔고 예. 강경한 반대 목소리가 당연히 당내에서 주류를 형성할 텐데 여기서 타협으로 방향을 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일단은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게 마치 한국 정부가 네.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했듯이 여기서도 자유한국당이 나중에 어떤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황 대표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 극한의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는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구태스러운 그런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네. 구태스러운 그런 지적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패스트트랙 얘기는 좀 그렇다고 치고 아까 그 다른 야당 논평을 보면 일단 저는 가장 눈에 띈 게 바른미래당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보수 대통합의 요즘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쪽에서조차도 정치 수준을 얼마나 더 떨어뜨릴 거냐라는 식의 어떤 입장을 내놓는 걸 보면 네. 그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를테면 인기가 떨어지고 하면은 대통합 논의도 상당히 좀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근데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유한국당식으로 야당으로서의 길을 간다면 예.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야당 쪽에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야당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 대통합은 사실은 그 바른미래당 중에 일각인 변혁이라고 불리우는 유승민계 네, 이쪽의 얘기에 좀 국한돼 있는 것이고 어쨌든 현재 당권은 손학규 대표 체제가 쥐고 있는 그러네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주도를 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바른미래당이 동참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황교안 단식 내용 중에서 들어가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이 당연히 거리두기를 하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과 연합전선 이것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오히려. 것이고 또 바른미래당 나름대로는 손학규계든 유승민계든 간에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인 대협상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은 자유한국당의 편을 들어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유승민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는 드는 생각이 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네.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통합에 어떤 효과가 내년 이를테면 총선에서 과연 있겠느냐. 결국은 중요한 건 내년 총선에서 많은 의원이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파트너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점수를 깎아먹는다고 하면 과연 통합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 이런 네.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사실은 이제 지난주나 지지난주 정도 시점에서 황교안, 유승민 대화 가능성이 물꼬가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랬죠. 예. 그 직후에 사실 유승민계에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좀 선을 긋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밀당이 진행 중인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근데 유승민계라고 해서 과연 황교안 대표 방식의 그 투쟁에 그러니까요. 지지를 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에 대해서 너희도 책임이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양비론을 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쪽이 옳다라고 편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바른미래당의 손학규계를 빼더라도 유승민계라든지 이쪽에 어떤 신당 창당 모임하고 자유한국당 간의 공조가 과연 황교안 대표식의 투쟁 노선으로 가능할지 이거는 좀 의문이 크게 드는 거죠. 마지막 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딱 하나만 좀 네.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황교안 대표 리더십을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대표는 이게 황교안 대표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게 홍준표 전 대표 역시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리더십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표에서 밀려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하에서 자유로운 발언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내에서 다시 한번 권토중래에서 당권을 잡을 수 있는 기미는 아직까지 별로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저 자리에 황교안 대표 저 자리에 자유한국당에 누가 들어온들 혹은 외부 인사 누가 들어온들 간에 리더십 형성의 부족 이 현상을 떨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냐. 그렇죠. 민주당이나 맞아요. 바른미래당이나 네. 어떻게 맞는 보면 한국 정치가 삼김 시대를 지나오면서 정치인의 어떤 큰 정치인의 탄생이라든지 그 정치인의 리더십 과거 같으면 김대중 총재가 옛날에 1980년대 후반에 제1야당 총재를 할 때에 잘 모르시는 국민들은 계속 대여 투쟁을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노태우 대통령하고 굉장히 많은 협상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것은 본인의 지지 기반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여당하고 싸우다가도 협상하자 이렇게 되면은 또 타협이 되는
그런 정치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예, 그것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도 당 내를 보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리더십 부재 시대에서 그런 진단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진영 논리, 또 소위 말하는 지역 색깔에 네. 기대서 그동안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역사를 이렇게 늘려왔던 그런 관행들도 사실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세상이 이제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런 당내 갈등들이 참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도 좀 네. 해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국민과의 대화 끝났어요. 평가하면 너무 엇갈리긴 하는데 네. 오늘 좀 다른 쪽의 평가를 좀 해보면은 탁현민 전 이제 청와대 행정관, 그 다음에 또 진보 진영에서 또 대표적인 또 이제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는 김어준 이 방송 진행자, 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뭐 나오기도 합니다만 청와대에서도 뭐 이제 저 그 좌우자친이다 이런 평가는 또 청와대에서 나오고 좀 약간 좀 우리 고 대변인 얘기는 조금 서운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말만 좀 더 잘하면이라고 했을 때 이제 탁현민 전 행정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예. 표현을 부드럽게 해주거나 예. 조금 우호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을 피력을 한 거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고 대변인이 약간 아직까지 글쎄요 이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아마추어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저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차피 청와대 관계자라면 그 행사에 대해서 좋게 보이기 마련인데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 또 청와대에 있으니까 저렇게 좋게 보이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이나 김어준 씨가 지적한 게 국민과의 대화 시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예. 이 행사의 포맷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오히려 관계자라면 우리도 진행을 해보니까 막상 결과를 받아놓고 보니까 좀 아쉬운 측면이 있더라. 오히려. 다음에 하면은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겠더라.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방송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예, 이 국민과의 대화를 어쨌든 청와대 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 네. 보죠. 어차피 이제 다음번에 또 열릴 테니까 그때는 또 어떤 식으로 잘 할지. 요 정도는 할까요? 오늘 예.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동맹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2개 이상의 나라들이 공동 이익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체결하는 공식 협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미국 간의 동맹은 한 걸음이 더 나아가서 혈맹이라고 부를 정도로 더 끈끈한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게 또 배워오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무역 보복을 했을 때 우리는 미국이 그러니까 혈맹 관계인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주겠지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우리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더 요구하고 있고 특히 우리의 안보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협상 카드로 흘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낯설고 생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냉혹한 국제관계에서의 우리 몫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근거, 더 든든한 명분 이걸 가지고 협상에 임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